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법한,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준. 나이 42살.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서 씻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허겁지겁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딱 2천만 원. 그게 이 남자가 한 달 동안 온몸을 갈아 넣어서 받아오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 손에 매달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이게 농담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2천만 원을 벌어오는데 자기 손에 남는 건 40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960만 원은 전부 아내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커피 한 잔에 5천 원, 점심 한 끼에 8천 원이 훌쩍 넘어가는 세상에서 40만 원.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천만 원을 버는 남자가 4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들어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게 이상한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그냥 참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아내가 살림에 쓰고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저금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도 안 했고 물어볼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 집에는 8살짜리 딸이 있었고 5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면 넉넉하진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루 만에 박민준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 하나의 은행 통장 명세서로 그날 그 서류를 들여다보던 순간 민준은 자기가 지금껏 얼마나 눈을 감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뜬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났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혼자, 2아이를 안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릴 겁니다. 박민준은 서울 어느 중견기업에 다니는 영업본부 차장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5세 입사해서 이 회사 하나만 바라보며 17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도 있었지만 안정을 택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서 모험보다는 안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 거였죠. 그 선택이 틀렸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준의 월급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월 2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몇이나 됩니까? 주변에서도 능력 있다는 말을 들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남자 지갑 속에는 늘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960만 원은 월급날이 되면 아내 이수진 앞으로 자동이체가 됐습니다. 결혼 초에 수진이 먼저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용돈만 쓰면 된다고. 민주는 그게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림을 잘 모르니까 아내가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아침마다 민준의 하루는 알람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6시 20분.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면 거울에 비치는 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42살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아이들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엔 당연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 혼자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조용히 혼자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민준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눈을 감고 서 있는 것. 그냥 서 있는 것.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졸리기는 한데 앉아서 자다가 역을 지나칠까봐 선 채로 그냥 버텼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하면 피로해지니까, 생각하면 허전해지니까.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일이 시작됐습니다. 영업 차장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앉아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 방문, 계약 협상, 클레임 처리, 팀 회의, 보고서 작성.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구내 식당 밥이 맛없어도 거기서 빨리 해결해야
오후 스케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예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왜냐고요? 40만 원 안에서 버텨야 했으니까. 교통비 쓰고 점심값 쓰고 가끔 동료들이랑 커피라도 한 잔 사면 그 달 끝이 빠듯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나름 잘 나간다는 차장이 한 달 지출을 40만 원 안에서 계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퇴근은 대부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 수아가 8살, 아들 준서가 5살인데 민준이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보는 날이 주말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처 놀이터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어떨 때는 돗자리 하나 들고 공원에 가서 도시락도 먹었습니다. 40만 원 용돈으로는 멀리 못 가도 아이들은 그냥 아빠랑 있으면 좋아했습니다. 그 웃음이 민준에게는 한 주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아내 이수진과의 관계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9년이 됐고 연애 시절의 달달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이였습니다. 밥상 앞에서 대화가 없고 자기 전에 각자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고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공간에 사는 동거인에 가까운 느낌. 그게 민주는 쓸쓸하긴 했지만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라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민준이 점점 견디기 힘든 게 있었습니다. 수진의 투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터지는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돈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요? 애들 더 좋은 학원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있는데 우리는 뭐야?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게 내 팔자지 뭐. 그럴 때마다 민주는 뭐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더 잘해주고 싶었고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했으니까요. 그냥 고개 숙이고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할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천만 원을 버는 남편한테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투정을 부리는 아내. 그 2천만 원 중에서 1960만 원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민주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 돈으로 살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그게 이 남자의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아침에 혼자 집을 나서고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밤늦게 돌아와서 자는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아내의 투정에 고개 숙이고 2천만 원짜리 가장의 하루가 그렇게 40만 원짜리 생활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는 몰랐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최복순 여사 68살, 충남 어느 작은 읍내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민준이 30살 때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 혼자 텃밭을 가꾸시며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민준이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어머니와 자주 못 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드렸고 명절 때는 빠지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40만 원 용돈에서 교통비를 아껴서 버스표를 끊어 내려가는 거였지만 그 정도는 기꺼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그게 아들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준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어머니 마을 이웃분이셨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다고, 지금 119 타고 병원에 가셨다고. 민준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팀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곧장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응급실에 계셨으니까. 그 2시간이 민준한테는 평생에서 가장 길었던 2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최소 2주에서 3주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후 재활 치료까지 들어가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민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그렇게 거칠고 마른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뵌 게 추석이었는데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여위셨을 줄이야.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혼자 살림하고 혼자 밭 일구고 혼자 버티신 흔적이 거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나서 원무과에서 받은 안내문을 펼쳐봤습니다. 예상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를 대략 합산해보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자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재활치료까지 들어가면 50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자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4만 원. 이번 달 용돈에서 교통비 쓰고 점심값 쓰고 남은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장 30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봐야겠다고. 그동안 월급을 수진이 관리해왔으니까 분명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해뒀을 거라고. 2천만 원씩 9년이면 아무리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 해도 어딘가엔 꽤 목돈이 쌓여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수진이 받았습니다. 왜요? 나야. 어머니 입원하셨어. 뇌경색 초기래. 지금 병원이야. 어머, 많이 심하대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는데 입원비가 꽤 나올 것 같아. 300에서 500 사이라는데 우리 저축해놓은 거 좀 있지? 그쪽에서 좀 쓸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딱 3초쯤 됐을 겁니다. 민주는 그 침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금액을 생각해보는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려온 말은 민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축이요? 무슨 저축이요? 민주는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응? 그동안 모아놓은 거 있잖아. 매달 2천만 원 받는데 우리 생활비가 아무리 많이 나가도 조금씩은 모았겠지.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무슨 저축이에요. 그래도 9년인데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꽤 됐을 텐데. 없다고요. 없어요. 없는 거 어쩌라고요. 민주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 매달 2천만 원에서 40만 원만 빼고 나머지를 다 맡겼는데 1960만 원씩 9년을 맡겼는데 단 한 푼도 없다고. 다 생활비로 썼다고. 그럼 이 집 한 달 생활비가 1960만 원이라는 말인가? 아이 둘 키우는 집에서 한 달에 1960만 원이 생활비로 다 나간다는 말인가?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한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주무시고 계신 걸 알면서도 바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2천만 원에서 1960만 원이면 공과금 빼고 식비 빼고 애들 학원비 빼고 관리비 빼고 그래도 매달 얼마씩은 남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어떻게 단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지.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간이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도 그 물음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분명히 크게 잘못됐다. 민주는 그날 밤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대로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통장을, 카드 내역을 전부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그 결심이 다음 날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입원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근처 은행 지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해결해야 했고, 그러려면 우리 집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귀로 들은 것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지난 1년치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통장은 수진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부부 공동생활비 통장이었고 민준도 조회할 수 있는 계좌였습니다. 직원이 내밀어준 인쇄물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민준 월급 2천만 원,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돈들. 항목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공과금, 관리비, 마트 지출 같은 정상적인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나서 나오는 이체 내역들이 문제였습니다. 수진 명의에서 특정 계좌로 매달 크고 작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계좌 명의를 확인해 보니 처가댁 계좌였습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 계좌로 어떤 달은 500만 원, 어떤 달은 700만 원, 많은 달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1년치만 합산해도 처가로 나간 돈이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주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들을 봤습니다. 카드 대금 자동이체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 달 카드 대금이 얼마인지 보는 순간 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잠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틀리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카드 대금이 한 달에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카드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 명의 카드가 몇 개인지,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상담원이 조회해보더니 카드가 5장이라고 했습니다. 5장. 민준이 알고 있던 건 공과금 자동이체용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장은 처음 듣는 카드들이었습니다. 백화점 카드, 온라인 전용 카드, 해외 직구 카드, 그리고 명품 전용 카드. 민주는 각 카드의 최근 6개월 사용 내역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팩스를 받아 들고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켜놓고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백화점 카드 내역부터 봤습니다. 유명 백화점 명품관, 고급 화장품 브랜드, 프리미엄 식기류 매장, 고가 의류 브랜드. 한 번 결제 금액이 수백만 원씩이었습니다. 온라인 카드 내역을 봤습니다.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 해외 직구 플랫폼, 고급 인테리어 쇼핑몰. 해외 직구 카드는 해외 명품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한 내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전용 카드,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구찌, 프라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들에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6개월치 카드 사용액을 전부 합산해봤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눌렀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6개월 합산 카드 사용액이 3억이 넘었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나누면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카드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 월급 2천만 원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매달 카드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월급은 2천만 원인데 처가 송금에 7천만 원이 넘고 카드값이 한 달에 5천만 원이 넘는데 그 차액은 어디서 메운 걸까요? 민준이 추가로 확인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 명의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저축은행 대출, 인터넷 대출. 수진이 민준 몰래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 누적 금액이 이미 2억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민준은 그 숫자를 종이에 직접 써봤습니다. 2억 5천만 원. 민준이 2천만 원씩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도 1년이 넘게 걸리는 돈. 그게 빚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껏 아끼고 아끼며 40만 원 용돈으로 살았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구내식당 밥, 지하철에서 서서 조는 것, 40만 원 안에서 교통비 계산하던 것, 아이들한테 더 해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된다며 마음속으로 미안해했던 것, 어머니한테 용돈 한 번 넉넉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던 것,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수지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쇼케이스 앞에서 스카프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통장에 매달 수백에서 1000만 원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대로 보겠다고.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기도 했고 슬픔이기도 했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배신당한 느낌. 2천만 원을 벌어다 주며 묵묵히 살아온 9년이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 무게가 현관문 앞에서 잠시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수진이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왔어요? 어머니는요? 민주는 아무 대답 없이 들고 있던 은행거래, 내역서와 카드 명세서 뭉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뭉치가 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눈썹을 찌푸리며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통장 내역이야. 그리고 당신 카드 명세서. 갑자기 왜 이런 걸 들고 와요? 앉아서 봐봐. 수진이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와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더니 서류를 내려놓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쩌라고요. 민주는 그 말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당혹감도 해명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어쩌라고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민주는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어쩌라고라는 말이 나와? 카드가 5장인 거 나는 몰랐어. 한 달에 카드 값이 5천만 원이 넘게 나오고 있었어. 처가에 매달 많게는 1,000만 원씩 보내고 있었고 2천만 원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 그 차액이 다 대출이야. 지금 2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쌓여 있어. 살다 보면 쓸 데가 있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썼다고. 뭘 많이 써. 루이비통이 뭐고, 에르메스가 뭐고, 샤넬은 또 뭐야. 그게 생활비야? 한 달 카드값이 5천만 원이 넘는 게 생활비야? 주변에서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어. 나만 못 갖추면 기가 죽잖아. 당신이 더 잘 벌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준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2천만 원을 버는 남편한테 더 잘 벌었어야 했다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도 2억 5천만 원의 빚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남편한테 더 못 번 게 문제라고. 9년 동안 40만 원 용돈으로 삼각김밥 먹으며 버텨온 사람한테 더 잘 벌었어야 했다고. 민주는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식적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깨서 이 장면을 보면 안 되니까.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이 없다고 했잖아. 없다고. 그런데 당신 한 달 카드 값이 5천만 원이야. 이게 말이 돼? 저축은커녕 2억 5천이 넘는 빚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이 없다고 한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 표정이 미안함이 아니라 귀찮음이었습니다. 마치 쓸데없는 말을 듣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더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각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 오 여사. 민주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 민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둔 거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문제를 삼으면 엄마가 와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민준이 은행 내역을 들고 올라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 여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서는 민준을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금 우리 딸한테 뭐라 하는 거야? 응. 밤중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소리는 왜 높이고. 민주는 황당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은행 내역, 카드 명세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빚. 오 여사는 서류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손으로 탁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살다 보면 돈 쓸 일 있지. 자네가 제대로 더 벌어오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2천만 원 벌면서 내 귀한 딸 고생시키면서 왜 큰 소리야. 응. 2천만 원 가지고 우리 딸이 얼마나 쪼들리며 살았는데. 자네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놓으니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이야.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벌면서 고생시켰다고. 2천만 원 가지고 쪼들리며 살았다고. 그 2천만 원에서 1960만 원을 손에 쥐고 거기에 2억 5천만 원의 빚까지 만들어 놓고 쪼들리며 살았다고. 이 상황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오히려 남편이 잘못이라고. 민주는 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민준이 잘못한 거라는 듯이.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설득도, 타협도, 이해도 불가능하겠구나. 처음으로 선명하게 이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식탁에서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날 반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가 뭐라 더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주는 사흘을 침묵했습니다. 수진과는 필요한 말 외에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오 여사도 그날 이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 재운 뒤 혼자 작은 메모장을 꺼내 이것저것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 수진의 지출 내역, 빚의 규모, 아이들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숫자로, 사실로, 냉정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결론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수아는 8살,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준서는 5살, 이제 막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은 건 아닐까. 부부가 사이가 나빠도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게 맞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반대의 결론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참고 산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부모가 냉랭하게 지내는 걸 보며 크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걸까? 2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 매달 카드값이 5천만 원씩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 집에 미래가 있기는 한 건가? 그냥 덮어두고 가면 이 상황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질 뿐이라는 걸 민주는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는다는 말이 사실은 아이들을 이 혼란 속에 계속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법률상담센터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해야 했습니다. 주말에 몰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민준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 부부 공동 재정을 일방적으로 소비하고 처가에 무단 송금한 것, 민준 몰래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또한 이런 경우 양육권은 판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달려있지만 경제적 능력, 거주 환경의 안정성, 아이들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서 민주는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원 중이셨지만 많이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한테 이혼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면 안 될까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끼셨을 겁니다. 오랜 세월을 산 어머니니까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네가 많이 힘들구나. 내려와라. 같이 살자. 엄마가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민준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들으셨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월급에 40만 원 용돈으로 9년을 버텨온 아들한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습니다. 내려와라. 같이 살자. 수진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은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수진이 처음에 보인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뭐요? 이혼, 당신이요? 하,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협상 모드였습니다. 이혼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양육권은 자기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와 생활비로 매달 1,5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월 1,500만 원. 민준이 2천만 원을 버는데 양육비로 1,500만 원을 내고 나면 민준 손에 남는 건 500만 원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활비, 어머니 부양비, 2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정리까지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말로 협상하지 않겠다. 법적으로만 해결하겠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다. 설득하려 들지 않겠다. 그냥 법대로 하겠다. 민준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40만 원 용돈으로 모아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어머니 명의의 작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아들 변호사 비용에 보태주셨습니다. 그게 또 한 번 민준 눈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이번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도 아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재판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갖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준이 가정을 소홀히 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다.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민준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수진의 재정 비위 내역, 2억 5천만 원이 넘는 채무, 처가 무단 송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전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보다 자신의 사치와 친정을 먼저 챙겨온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민준의 완승이었습니다. 양육권은 민준에게로 왔습니다. 수진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민준도 수진에게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진 명의로 쌓인 2억 5천만 원의 채무는 수진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혼은 성립됐습니다. 1,500만 원 양육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법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하늘이 평생 처음으로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40만 원짜리 용돈으로 살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후 민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계신 충남의 작은 읍내,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골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시선도 없고 수진과 마주칠 일도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작은 집, 어머니와 두 아이와 함께 사는 그 집이 민준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던 날, 민준은 아이들 방에 이불을 깔아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두고 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일부, 가구들, 익숙한 동네. 그런데 아이들은 새 방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준서는 마당에 나가더니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아는 할머니 손을 잡고 텃밭 구경을 했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면서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첫 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특히 딸 수아가 힘들었습니다. 8살이면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나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수아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수아야, 왜 울어? 아빠,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한테 진실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상처가 덜한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사는데 수아랑 준서는 아빠랑 살기로 됐어. 아빠가 잘 돌볼게. 할머니도 계시잖아. 수아는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민준은 그 옆에 누워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기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빠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더 불안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수아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잠든 뒤에야 조용히 방을 나와서 마루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 준서는 달랐습니다. 5살이라는 나이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밥 해주면 맛있다며 금방 웃었고 마당에서 개미 찾는 게 재미있다며 매일 쪼그려 앉았고 할머니 텃밭에서 오이 따먹는 게 신기하다며 매일 나갔습니다. 준서가 웃으면 수아도 따라 웃었고 수아가 웃으면 할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민준의 직장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과제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충남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7년을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이 붙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17년 근속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걸로 당장의 생활과 아이들 학교 전학 비용,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잔액을 해결했습니다. 지역, 내 취업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서울만큼 선택지가 넓지는 않았지만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에서 영업관리직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절보다 급여는 낮았습니다.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까 아이들 등하원을 직접 챙길 수 있었고 어머니도 낮에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월급에서 40만 원을 손에 쥐던 삶보다 지금 버는 돈이 온전히 자기 것인 이 삶이 훨씬 나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빡빡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차리고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아이들 데려오고 저녁 차리고 숙제 봐주고 씻기고 재우고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뇌경색 이후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셨기 때문에 민준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퇴근하고 아이들 씻기다가 눈이 감겼습니다. 설거지하다 서 있는 채로 졸기도 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피로가 서울에서 느끼던 피로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2천만 원을 벌며 40만 원으로 살던 시절의 피로는 텅 빈 느낌의 피로였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느낌, 내 인생인데 내 것이 없는 느낌. 그런데 지금의 피로는 달랐습니다. 가득 찬 느낌의 피로였습니다. 내 사람들을 위해 쓴 피로, 아이들 웃음을 만들어낸 피로, 어머니 곁에 있어드린 피로. 그 차이가 민준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수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학 초기에는 낯선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친구가 없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3달 지나면서 읍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반에서 그림 대회 나간대. 선생님이 수아 그림이 제일 잘 됐다고 했어. 민주는 뒤돌아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가 잘 이겨내고 있구나 싶어서. 이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구나 싶어서. 준서는 유치원에서 매일 달려나왔습니다. 저만 치서 민준이 보이면 아빠 하고 목청껏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민준은 내가 잘 결정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월급에 40만 원 용돈으로 살며 아이들 자는 얼굴만 보던 아빠가 이제는 아이들이 달려오는 얼굴을 보는 아빠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보기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손자 손녀가 집에 있으니까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준서가 할머니 무릎에서 자는 날도 있었고 수아가 할머니한테 학교 얘기해드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텃밭에서 따온 오이를 아이들이 된장에 찍어 먹는 저녁 풍경. 민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돈은 많지 않지만 온기는 넘쳤습니다. 2천만 원에 40만 원으로 살던 시절엔 없었던 것들이 여기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나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준이 이혼했을 때 42살이었습니다. 이제 52살이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제법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예전보다 살이 조금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얼굴이 더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듣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걸 압니다. 얼굴은 늙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진 느낌. 2천만 원을 벌면서 40만 원 용돈으로 살던 그 시절에는 없던 느낌입니다. 그때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눈밑이 꺼져 있고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딸 수아는 18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이 나쁘지 않고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장래에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읍내 학교에서 그림 대회 나간다고 좋아하던 그 8살짜리 아이가 어느새 아빠 어깨에 닿을 만큼 자랐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눈빛이 또렷하고 말을 할 때 조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저런 아이가 나왔나 싶을 만큼 듬직합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수아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닮고 싶어. 아빠처럼 되고 싶어.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40만 원 용돈으로 삼각김밥 먹으며 살던 그 아빠처럼. 2억 5천만 원 빚을 안고 이혼한 그 아빠처럼. 민주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아빠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해. 수아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민주는 그 말이 살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소중한 말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칭찬도, 어떤 성과도 그 말 한마디보다 값진 게 없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15살,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빠한테 달려오던 그 꼬마가 이제 민준보다 키가 거의 다 됐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가 많습니다. 축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고 있고 지역 대회에서 상도 탔습니다. 성격이 밝아서 어디서나 인기가 많고 선생님들한테도 귀여움을 받습니다. 한 가지 민준이 특히 뿌듯한 게 있습니다. 준서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주말이면 할머니 텃밭 일을 함께 돕고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면 학교에서 달려오고 할머니 생신 때는 용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사옵니다. 준서가 할머니 손잡고 밭에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민준은 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준 자신의 일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 부장 직급까지 올랐습니다. 작은 회사이지만 오래 있다 보니 인정을 받았고 급여도 처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월급이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서울 시절 2천만 원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이 온전히 자기 것입니다. 40만 원짜리 용돈을 받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공과금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어머니 병원비 챙기고 조금씩 저금도 합니다.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봤을 때 민주는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모이고 500만 원이 모이고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내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뇌경색 이후 꾸준히 관리하면서 78살이 된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텃밭을 가꾸고 손자 손녀 밥 차려주고 마을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계실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뇌경색 초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는지.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준서랑 텃밭에서 호박을 따고 수아랑 드라마를 보고 저녁이면 민준이 퇴근하길 기다리며 된장찌개를 끓이십니다. 민주는 그게 손자 손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더 오래 버티시는 거라고. 10년 동안 수진에게서 연락은 드문드문 왔습니다. 가끔 아이들 생일 즈음에 문자가 오거나 명절에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엄마한테 가끔 전화도 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민준이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만나도 된다고 했고 연락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들 스스로가 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민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게 아이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50 초반의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외로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괜찮은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제안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고민하다가 접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새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져서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제법 컸으니 언젠가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고 마음속으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 10년이 쉬웠냐고 물으신다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아플 때,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춘기 아이들과 부딪혔을 때, 경제적으로 빠듯했던 시기들, 어머니 건강이 걱정됐던 날들,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버거웠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겠냐고 물으신다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2천만 원 벌면서 40만 원 용돈으로 삼각김밥 먹으며 자기 인생인데 자기 것이 하나도 없던 그 시절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삶이 맞습니다. 이 삶이 진짜 민준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건 이혼 후 10년이 지난 초가을이었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골목을 돌아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린 시간이라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이웃 주민인가 싶어서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 민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민준이 알던 이수진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화장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낡아빠진 점퍼에 헤어진 운동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고 눈이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손질이 안 된 상태였고 전체적으로 몰라보게 수척해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르던 그 사람이 지금은 헌 옷가게에서 파는 점퍼를 입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도도하고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낮았습니다. 어딘가 기가 꺾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 민준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애들 지금 집에 없어. 준서는 축구부 훈련 중이고 수아는 독서실 갔어. 무슨 일이야?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멈추고 또 멈추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이혼 후 수지는 처음에 서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친정 부모님 집에 얹혀 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친정도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동안 매달 많게는 1,000만 원씩 송금해준 돈으로 친정 부모님이 제대로 된 수익도 없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다 날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수진이 이혼 후에도 생활비를 대주려고 했는데 이미 2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던 수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카드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도 재산을 다 날리고 지방 친척 집에 얹혀 지내는 신세가 됐습니다. 수진 본인은 카드 빚을 갚느라 한동안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에 못하겠다고 버텼던 일들을 결국 다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에는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고 차도 좋고 말도 번지르르 했습니다. 수지는 그 남자에게 빠졌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그 남자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투자를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한테 갖다 바친 돈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고소를 했지만 남자는 이미 잠적한 뒤였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 정리하고 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카지노에도 가고 경마장에도 가고 처음엔 그냥 재미로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미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같이 다니다 보니 수진도 점점 그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따일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잃을 때는 본전 생각에 더 하게 됐습니다. 그게 도박의 함정이라는 걸 수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사기꾼 남자한테 털리고 도박으로 남은 것까지 다 날리고 나서 수진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넘던 빚은 법적으로 개인 파산 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카드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변변한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 지금은 서울 어딘가에서 편의점 알바와 식당 설거지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고시원 월세를 감당하기 빠듯해서 월말이 되면 찜질방에서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아이들 낳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저렇게 됐다는 게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쓰러움이 모든 걸 덮어버릴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카드 명세서가 생각났습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2억 5천만 원의 빚.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이 없다던 그 말. 장모님이 와서 2천만 원 벌면서 내 귀한 딸 고생시킨다던 그 말. 그 기억들이 안쓰러움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아,
나는 너 도울 수 없어. 솔직하게 말할게.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어.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 지금 그 아이들 삶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 아이들이 원한다면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아이들이 직접 결정할 일이야.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어. 수진이 잠깐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낡은 점퍼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10년 전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걷던 그 사람의 뒷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주는 그 방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발을 뗄 생각은 없었습니다. 뒤쫓아가서 뭔가를 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아가 있고, 준서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민주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민주는 신발을 벗으면서 그 냄새를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게 집입니다. 이게 내 삶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민주는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불을 다 끈 거실에서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어머니가 심어놓은 작은 화단이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저녁에 새 그릇을 먹었다며 배를 두드리던 게 생각났습니다. 수아가 내일 미술 수업 준비물을 챙기며 혼자 중얼거리던 게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주무신다며 들어가시면서 민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52살 아들 머리를.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보리차를 홀짝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수진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헤어진 운동화, 퀭하게 꺼진 눈. 10년 전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르던 그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2억 5천만 원의 빚을 만들고 사기꾼 남자한테 털리고 도박으로 남은 것까지 날리고 이제는 고시원에서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구나. 그 인생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게 민준이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준은 지난 10년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42살에 2천만 원을 벌면서 40만 원 용돈으로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1960만 원을 아내에게 맡기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이 없어서 아내에게 손을 벌렸다가 그 손이 텅 빈 손임을 알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더니 저금은커녕 2억 5천만 원의 빚만 쌓여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이 줄줄이 찍혀있는 걸 보면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던 자신을 떠올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모한테 2천만 원 벌면서 내 귀한 딸 고생시킨다는 구박을 들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월 1,500만 원 양육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으로만 해결하겠다고 결심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손에 꼭 쥐고 어머니 집으로 내려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52살, 흰머리 좀 있고 주름 좀 생겼지만 마음이 가볍습니다. 월급 500만 원이 온전히 자기 것입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내 돈입니다. 수아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준서가 축구부에서 상을 탔습니다. 어머니가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이 집에 온기가 있습니다. 이 집에 웃음이 있습니다. 이 집에 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수진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 통장 내역을 들여다볼 일도 없었을 거고 이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그 생활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2천만 원 벌면서 40만 원으로 버티고 삼각김밥 먹으며 아내 투정에 고개 숙이며 그렇게 또 10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게 민준한테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사실은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는 것.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주무시다가 물이 드셨는지 부엌에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78살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 한 잔 가져오시더니 민준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달빛을 같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민준 표정이 평소와 달랐으니까 대문 근처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멀리서 보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잠시 더 옆에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민준에게는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벌어다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옆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살아봐야 합니다. 민준이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2천만 원을 벌어도 40만 원만 손에 쥐면 가난한 것이고 500만 원을 벌어도 그게 온전히 내 것이면 부자라는 것. 화려한 삶보다 진짜 삶이 더 값지다는 것. 아이들은 비싼 것을 사줄 때가 아니라 옆에 있어줄 때 더 크게 자란다는 것. 아빠가 삼각김밥 먹으며 버텨낸 그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말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이 아니라 함께 버텨온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사람들은 종종 민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혼자 두 아이를 키웠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민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덧붙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2천만 원을 벌면서 40만 원으로 살던 그때보다 지금 500만 원을 벌면서 내 사람들 곁에 있는 지금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것, 어머니 곁에 있는 것,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달빛이 마당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방 창문에 불이 꺼졌습니다. 수아 방도 조용했습니다. 준서 방에서 가끔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면서도 저러는구나 싶어서 민준은 피식 웃었습니다. 민준은 보리차 한 잔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이들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집으로, 이 사람들 곁으로. 그게 민준의 하루이고, 민준의 삶이고, 민준의 전부였습니다. 박민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됨이, 그 평범하고 따뜻한 하루하루가 이 남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2천만 원을 벌면서 40만 원으로 살아야 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월급이 온전히 자기 것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따뜻한 시간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박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의 실제 이야기들이 매주 올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